30. 해겔의 알프스 여행. 이성의 철학자와 숭고한 자연의 조우. 독일 관념론의 거장 게오르크 윌헬름 프리드리히 해겔 1772-1831. 그의 이름을 들으면 대리석처럼 차갑고 견고한 체계의 철학, 이성의 신전에서 사유만으로 세계를 구성한 철학자가 연상됩니다. 그의 변증법적인 논리는 역사와 정신, 예술과 종교, 국가와 자유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1976년 가을 스위스 알프스를 여행했다는 사실은 의외로 다가옵니다. 당대 지식인들에게 알프스는 숭고함과 경외의 대상이었으나 해겔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해겔의 알프스 여행과 그 느낌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해겔의 초기 시대, 즉 18세기부터 알프스 산에 대한 각광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알프스는 유럽인들에게 달갑지 않은 험산 줄령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가 쌓임에 따라 휴가 문화가 성립이 되면서 특히 당시의 산업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귀족들과 자본가들은 오늘날과 같은 여행 휴가의 꽃이 피기 시작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오늘날 유명한 프랑스 지중해를 관광지와 휴가지로 안착을 시켰습니다. 알프스 여행의 감격이 유럽을 열광시키기 시작했었습니다. 샵, 공포의 산에서 숭고의 산으로. 18세기 이전까지 알프스는 대체로 공포의 산이었습니다. 낭만의 풍경이 아니라 여행자를 위협하는 거친 황야였으며 교통과 생존에 있어 극복해야 될 장애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알프스를 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1739년 영국의 시인 토마스 그레이는 알프스를 거대한 자연의 흉물이라고 표현했고 몽테뉴 같은 르네상스 인문학자도 그 지나친 거대함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며 이성의 빛으로 자연을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에드먼드 버크의 숭고한 미의 개념의 기원에 대한 철학적 탐구 1757년 알프스와 같은 압도적인 자연을 숭고의 범주로 끌어올리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었습니다. 버크에 따르면 알프스의 거대한 봉우리와 깊은 협곡은 공포를 유발하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일종의 쾌감으로 전환되는 숭고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 역시 그의 판단력 비판에서 자연의 숭고한 미학을 서술하였습니다. 칸트는 산에 대한 경탄의 감정을 철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샵, 임마누엘 칸트의 산의 미학. 숭고함의 정점과 이성의 각성. 임마누엘 칸트의 미학에서 산, 특히 웅장하고 험준한 산맥은 숭고, 영어로 the sublime의 가장 완벽한 구현체입니다. 칸트에게 산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형태의 조화나 색채의 즐거움을 넘어 인간 이성의 초감성적 위대함을 각성시키는 강력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숭고를 수학적 숭고와 역학적 숭고로 구분하며 산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함유한 독보적인 대상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릉의 파노라마와 하늘을 찌를 듯한 봉우리의 절대적 규모는 우리의 감성적 직관의 한계, 즉 상상력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수학적인 숭고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그 거대함을 단번에 포용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낭떠러지와 빙하, 폭풍으로 인한 위협은 역학적 숭고를 일깨웁니다. 그것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며 본능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역학적 숭고입니다. 그러나 칸트 미학의 핵심은 이 좌절과 공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산의 숭고함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감성의 좌절을 매개로 하여 그 배후에 있는 우리 내부의 이성을 깨닫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산의 거대함을 하나의 전체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위협 앞에서도 도덕적 주체로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산은 우리로 하여금 감각세계, 즉 산 자체를 초월하여 이를 사유하고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이성, 곧 초감성적인 본성의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칸트에게 산을 바라보는 경험은 수동적인 감상이 아닌 능동적인 정신의 각성입니다. 산의 장엄한 풍경은 우리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여 사유하고 자유롭게 의지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위대한 철학적 교훈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해결은 당시의 이러한 산에 대한 열광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즉 자연 열광, 산악에 열광하는 그 시대의 풍조에 오히려 반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은 그에게 알프스의 폭포나 절벽 등은 인간에게 아름다운 감동보다는 인간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는 광야와 같으며 무서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다가옵니다. 특히 당시 스위스는 알프스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스위스인들은 농사지을 땅이 없고 목축업으로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스위스가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이런 해결의 다소 냉정한 알프스 여행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시대 유행과는 달랐고 오히려 전통적인 관점에 서 있습니다. 이는 미리 말씀드리면 당시 해겔과 그의 친구들이 깊이 사모한 피히테, 즉 당시 한참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던 피히테의 자유의 철학, 주관적 관념론, 실천 우위의 철학 덕분이었습니다. 피히테의 자연 철학은 칸트의 숭고론이 아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 포인트는 뒤에 조금 더 첨가할 것입니다. 하여간 해겔의 알프스 여행기에는 자연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과 정복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해겔의 알프스 여행기 아래 흐르는 배경이 됩니다. 샥. 교양여행, 독일어 빌둥스라이제의 확장과 새로운 감수성. 전통적인 유럽 귀족 자제의 교육 여행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18세기 후반에는 알프스가 새로운 필수 코스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확장이 아니라 감수성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대 유적과 르네상스 예술이 교양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원시적인 자연 그 자체가 교양인의 마음을 함양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1779년에는 호레이스 베네딕트 더 소슈르가 몽블랑 정복에 대한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알프스에 대한 탐험적, 과학적 관심도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다소 복잡한 18, 19세기 유럽의 상황 하에서 청년 해겔의 알프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그의 사유가 자연, 역사 그리고 인간의 삶과 어떻게 조우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이 글은 해겔의 알프스 여행 경로를 상세히 재구성하고 그가 남긴 기록, 주로 여행 일기와 편지를 통해 그의 내면을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은 완성된 철학 체계의 해결이 아닌 20대 청년 해결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철학이 싹트던 순간들을 포착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샵 여행의 배경과 동기 베른의 가정교사 시절 1796년 해겔은 26세의 나이로 스위스 베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튜빙의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스위스의 베른으로 내려가서 그곳의 귀족 가문인 카를 프리드리히 폰 슈테이그 가문의 가정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사상이 성장하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미 피테, 헬드린, 쉘링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자신만의 철학적 언어를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베른 생활은 고립감을 느끼게 했지만 풍부한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알프스 여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그의 제자와 함께하는 교육적 목적과 당시 유행하던 교양 여행, 빌둥스라이즈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또한 베른에 거주하며 알프스의 웅장한 풍경을 간접적으로
느꼈을 터 직접 체험하고 싶은 호기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1796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약 2주간의 이 여행은 그의 스승 겸 친구인 헨리크 슈테파니스와 함께했습니다. 헤겔은 이 여정을 상세히 일기에 기록했으며 그의 친구 크리스티네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샤프, 여정의 재구성, 헤겔의 발자취를 따라. 헤겔의 알프스행 코스는 크게 두 가지로 중요 루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른을 출발하여 인트라켄, 그린델발트, 융프라우 지역을 거쳐 그림젤 고개를 넘어 발레주로 내려가는 남부 루트입니다. 두 번째는 발레주에서 다시 북상하여 베른으로 돌아오는 루트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은 주로 도보와 마리의 섬을 상기해야 합니다. 1단계, 베른에서 투온에서 인트라켄으로. 여행의 시작점은 베른입니다. 헤겔은 슈테파니스와 함께 베른을 떠나 투노스를 따라 툰시로 향했습니다. 투노스의 고요한 풍경은 그에게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투노스는 스위스 베른 오블란트의 심장을 파고든 청록색의 보석입니다. 그곳은 알프스의 설산이 호반에 우뚝 서 있고 물빛은 계절과 빛에 따라 에메랄드에서 사파이어로 그 색조를 달리합니다. 호수 남쪽에는 니드호른 산의 웅장한 능선이, 북쪽에는 부드러운 언덕과 포도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대비를 이룹니다. 호수 위를 항해하는 전기선의 흰 연기와 호반에 늘어선 중세 성의 탑은 이 풍경에 낭만적인 정취를 더합니다. 툰호수는 단순한 자연景관을 넘어 스위스의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공간입니다. 이 고요한 물결과 주변의 수려한 경관은 방문객에게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를 선사합니다. 호수와 주변 산악지형을 좋아하는 헤겔의 미적 감각을 자극한 듯합니다. 툰에서 그들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틀라켄에 도착했습니다. 인틀라켄은 베른의 오블란트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유명한 빙하 지역으로 가는 기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인틀라켄은 스위스 융프라우 산하로 가는 입구입니다. 한국에서도 인틀라켄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많은 풍경 유튜버들이 이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겔은 거의 일기에 인트라켄의 위치, 즉 양쪽의 호수들, 즉 브리엔츠호, 투노가 있고 눈에 띄는 산악 풍경이 펼쳐지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헤겔은 산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산의 자유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이 일상의 한계를 넘었을 때 느끼는 내적인 자유이다. 인간은 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세계의 이성적 질서와 하나임을 깨닫는다. 눈 덮인 봉우리와 끝없는 하늘은 정신이 자신을 초월하도록 부르는 표상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더불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함께 느낀다. 여기서 헤겔은 자연과 산에 대해서 그냥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감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인간은 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자신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세계의 이성적 질서와 하나임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즉 산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거대한 힘과 더불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함께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피이테 철학의 흔적인 것입니다. 피이테 철학의 원리는 자아와 비아, 즉 나와 내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비아 역시 자아의 산물이나 우선 경험적인 세계에서는 자아는 비아에 의하여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나 실천의 영역에서 다시 자아는 비아를 물리치고 자신이 본래적인 자유를 쟁취합니다. 자연은 비아의 상징입니다. 헤겔의 알프스 여행 2단계 인틀라켄, 라우트브룬넨, 그린델발트. 인틀라켄에서 헤겔 일행은 본격적으로 알프스의 깊은 계곡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길은 라우트브룬넨 계곡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우트브룬넨은 맑은 샘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폭포로 유명합니다. 특히 슈타우바흐 폭포는 높이 거의 300m에 달하는 장관을 이루는데 헤겔은 이 폭포를 직접 보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폭포는 정말로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폭포 자체의 웅장함보다는 그것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지는 정적인 현상에 주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적 성향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변화와 운동, 역사성의 철학자인 헤겔에게 영원히 동일하게 반복되는 자연 현상은 지루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라우트 브룬넨에서 그들은 작은 마을을 거쳐 그린델발트로 향했습니다. 그린델발트에 도착한 것은 9월 27일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린델발트는 빙하의 마을이라 불릴 만큼 당시에는 빙하의 일부가 마을 바로 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해결은 여기서 페터스바흐 빙하와 운틀라르 빙하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빙하를 끔찍한 혼돈, 형체 없는 덩어리라고 표현하며 이 거대함과 무질서함 앞에서 일종의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에드먼드 버크나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숭고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거의 혐오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 이성의 위대함을 느끼기보다 그 단순하고 무의미한 거대함에 대해 흥미없음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헤겔이 그의 일기에선 그린델발트의 묘사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린델발트 계곡은 위쪽은 거대한 얼음산들, 즉 아이그, 융프라우, 맨히 등으로 막혀 있고 아래쪽은 또 다른 산으로 닫혀 있다. 이곳은 하나의 완전한 고립된 세계를 이룬다. 이 계곡은 단조롭고 제한된 느낌을 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당한 기분이 든다. 이 빙하들은 나에게 어떤 존경심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거대한 얼음 덩어리일 뿐이다. 이 얼음 세계는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자연의 모습이다. 그것은 인간 정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 이곳 주민들은 이 외딴 계곡에 갇혀 살면서도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연의 엄청난 힘과 끊임없이 대결하는 삶이다. 이처럼 해겔의 그린델발트 풍경은 오늘날 스위스 최고의 관광지의 하나로 각광을 받는 느낌과는 다른 인상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닭의 세계관, 즉 당시 인기 있는 독일의 떠오른 철학자 피테의 자연관과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해겔에게는 관광의 즐거움보다는 당시 척박한 산악의 환경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스위스 주민들의 고통이 먼저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딴 계곡에 갇혀 살면서도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연의 엄청난 힘과 끊임없이 대결하는 삶이라는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3단계 그림젤 고개를 넘어 발레주로 그린델발트에서 해겔 일행은 여정의 가장 도전적인 구간인 그림젤 고개 2165m를 넘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메이링겐을 거쳐 벨머 고개를 지나 하슬리탈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그림젤 호수 쪽으로 올라가 그림젤 고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고개를 넘는 과정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해겔은 이 여정에서 알프스의 지질학적인 특징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암석의 청리, 빙하의 침식 흔적 등을 관찰하고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후기 철학, 즉 자연 철학에서 자연을 이념의 타자로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태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단순한 경관이 아닌 이성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여기 싹트고 있습니다. 해겔의 그림젤 곡의 횡단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일간의 고된 길을 걸어 마침내 황량하고 바람만이 스치는 그림젤 곡에 오르니 발 아래로는 광활하고 음산한 그림젤 호수가 드러났으며 이 모든 풍경은 마치 거대한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원시적 혼동 그 자체로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으나 고개를 넘어 발레주의 경계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오르락 내리락 험준한 협곡과 그 속을 거세게 흐르는 론강 그리고 강변을 따라 드문드문 자리 잡은 마을들을 마주하며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자연의 험난함 속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보다 제약받았으나 동시에 더욱 생기 넘치는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림젤 고개를 넘어 내려오면 로다노 강 계곡을 따라 발레주 지역으로 진입합니다. 해겔은 이 지역의 풍경이 이전의 그린델발트나 라우트 브룬넨과는 사뭇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더 건조하고 거친 풍경, 그리고 문화적 분위기의 변화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발레주의 마을들과 거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4단계 발레주 내부 순례 피스퍼 지온 마르티니 발레주에 들어선 해겔 일행은 로다노 강을 따라 내려가 피스퍼를 거쳐 주도인 지온에 도착했습니다. 지온에는 고대 로마 시대 유적과 중세 성당들이 있습니다. 해겔은 여기서 비로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경관보다는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흔적들, 특히 고대 유적과 중세 교회 건축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온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언덕 위의 우뚝선 투르비옹 성과 발레르 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것들은 그의 눈에 정신이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형태로 비쳤을 것입니다. 자연이 단순히 그저 있는 것이라면 역사와 예술은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더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온에서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여 마르티니에 도착했습니다. 마르티니는 론의 계곡 요충지이며 대 생베르나르 고개로 가는 관문입니다. 해겔은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1796년 7월 30일 해겔은 지운 호수와 그 주변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관찰을 길게 재구성한 인용문입니다. 지운강을 따라 내려가며 우리는 지운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는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봉우리들이 보였다. 호수 이쪽 편에는 성 니클라스 성이 우뚝 서 있었고 호수 건너편 언덕 위에는 누에네크 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두 성은 마치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듯했다. 호숫가의 풍경은 실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물빛은 푸르고 잔잔했으며 수면 위로는 하늘과 구름, 주변 산봉우리들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다. 호수 주변으로는 작은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고 언덕 위에는 포도밭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었다. 이 풍경은 마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나는 인간의 역사와 문명의 흔적에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개의 성은 과거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었지만은 지금은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포도밭은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이 모든 것은 정신이 스스로를 실현해 가는 과정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호수를 따라 배가 지나다니고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풍경은 알프스의 장엄한 자연과는 또 다른 인간의 삶이 녹아든 아름다움이었다. 여기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압도하지 않고 인간도 자연을 정복하려 들지 않는 일종의 조화와 균형이 느껴졌다. 샵. 해겔의 지온, 영어로는 시온 기록에 대한 해설. 구체적인 지형 묘사. 해겔은 지온 호수 주변의 지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성 니콜라스 성과 누에네크 성은 실제로 지온 호수, 현재의 지엘 호수 주변에 위치한 중세 성들입니다. 알프스 풍경과의 대비. 해겔은 지온 지역의 풍경을 알프스의 장엄하고 위협적인 자연과 대비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서는 조화와 균형이 느껴진다고 기록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비유. 해겔은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 성과 포도밭 같은 인간의 문명 흔적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정신의 자기 실현 개념과 연결됩니다. 역동적인 풍경 이해, 호수를 오가는 배, 마을 사람들의 일상 등 해겔은 정적인 풍경이 아니라 삶이 스며 있는 역동적인 풍경을 포착하려 했습니다. 이 기록은 해겔이 알프스의 장엄한 자연보다는 인간의 삶과 역사가 스며든 풍경에서 더 많은 철학적 의미를 발견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운 지역의 풍경은 그의 눈에
정신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소로 비춰졌습니다. 샵. 해결의 마르티니 경치 묘사 인용문. 1796년 8월 초 해결은 그림젤 고개를 넘어 발레주로 들어선 후 마르티니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여행 일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그의 관찰을 길게 재구성한 인용문입니다. 마르티니에 이르러 우리는 드디어 발레주의 진정한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롱강 계곡은 넓게 펼쳐졌고 주변을 에워싼 산맥들은 마치 이 골짜기를 보라도 하듯 위험있게 서 있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곳의 강렬한 태양이었는데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유난히 더 많은 햇빛을 받는 듯 했으며 이로 인해 공기 자체가 어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을 주변에는 포도밭과 과수원이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었고 집들은 산의 경사면에 꼭 붙어서 지어져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곳 사람들은 험준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며 그들의 주거 방식과 농업 방식은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의 지혜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마르티니 풍경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오랜 투쟁과 타협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높은 산과 가파른 경사, 굽이치는 강이라는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가를 이곳은 증명하고 있었다. 이 모든 풍경은 마치 정신이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고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나는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이 주는 그 압도적인 위험보다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에서 오는 아름다움에 더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마르티니는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한계 속에서도 문명이 어떻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았다. 샵. 해겔의 마르티니 기록에 대한 해설. 지리적 위치에 대한 민감한 관찰. 해겔은 마르티니가 론강 계곡의 확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지임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발레주의 진정한 시작으로 기록하며 지리적 전환점으로 인식했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세밀한 묘사. 해겔은 마르티니의 강력한 일조량을 특별히 언급하며 이곳의 기후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포착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해겔은 마르티니의 풍경을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오랜 투쟁과 타협의 역사로 읽어냈습니다. 이는 그의 변증법적 사유가 자연 경관 해석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알프스 내부와의 비교 시각. 해겔은 고산지대의 장엄하지만 생명력 없는 풍경과 대비되어 마르티니에서 인간 삶의 활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정신이 물질적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문화적 경관으로서의 가치 인식, 포도밭, 계단식 농업, 산지 주거 방식 등 마르티니의 문화 경관은 해겔에게 인간의 적응 능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록은 해겔이 당시 마르티니를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간 정신과 자연 환경의 변증법적 관계가 구현된 공간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르티니 묘사는 철학자의 시각이 어떻게 일상적인 풍경 관찰을 깊은 철학적 성찰로 전환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5단계 북상하는 기록. 마르티니 지네브라 고개, 독일어로 그로세 샤이데크 또는 브리닉 고개, 브리니히 패스를 넘어서 마이링겐 그리고 베른. 귀경 루트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마르티니에서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린덴발트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좀 더 서쪽의 루트를 통해 베른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마르티니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네브라 고개나 브리닉 고개를 넘어 하슬리 탈이나 마이링겐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림젤 고개보다는 덜 험난하지만 여전히 산의 지형을 가로질러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이링겐에 도착한 후 그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인틀라켄 툰을 거쳐 10월 초순께 베른의 슈테이거 가문 저택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샵, 헤겔의 알프스 여행기와 피테 철학, 자아의 확장과 자연의 부정. 1796년 가을, 26세의 청년 헤겔이 스위스 알프스를 여행하며 남긴 기록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당시 독일 관념론 철학의 지적 지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이 여행기는 요한 고틀리프 피테의 철학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피테의 전지식학의 기초 1794가 발표된 지 불과 2년 후의 이 여행에서 헤겔이 보인 자연에 대한 특이한 반응, 즉 경외보다는 냉소, 감동보다는 무관심은 피테 철학의 핵심 명제들을 현장에서 테스트해 보는 듯한 양상을 띱니다. 샵, 피테의 자아와 자연의 비자아. 피테 철학의 출발점은 절대적 자아의 자기 설정 원리입니다. 자아는 자아 자신을 스스로 정립한다는 그의 첫 번째 명제는 모든 실제의 근원을 주체성 안에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세계는 비자아로서 자아에 의해 정립되고 규정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피테에게 자연은 자아의 도덕적 행위를 위한 장애물이자 자아가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헤겔의 알프스 여행기는 이러한 피테적 자연관을 연상시키는 대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린델 발트 빙하를 끔찍한 혼돈과 형체 없는 덩어리로 서술한 그의 표현은 피테가 말한 자아에 대립하는 저항물로서의 비자아를 연상시켰습니다. 헤겔이 라우트 브룬네 폭포에 대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지는 단조로움을 지적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태적 자아는 자기 반성과 발전을 통해 무한히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인데 자연은 그러한 자아의 운동성과 대비되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샵, 실천적 이성의 우위와 자연의 도구화. 휘테 철학에서 실천적 이성은 이론적 이성에 선행합니다. 자아는 인식의 주체이기 이전에 행위의 주체입니다. 자연은 단순히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가 작용하여 변화시켜야 할 재료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헤겔의 여행기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헤겔은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을 마주한 자리에서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연을 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가 빙하의 지질학적 구조를 관심을 보인 것은 자연을 하나의 객체로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발레주 지역에서 마을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려 한 에피소드는 자연 환경보다 인간의 제도와 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적 이성의 우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피테가 게르만 국민에게 고함에서 강조한 국가와 법에 대한 관심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자연은 인간 정신의 활동 무대일 뿐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공간에 불과하다는 인식입니다. 샵, 헤겔의 한 걸음 더 나아간 비판적 수용. 그러나 헤겔의 알프스 체험을 단순히 피테 철학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헤겔은 피테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테의 절대적 자아는 결국 주관성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헤겔은 알프스 여행에서 주관의 철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객관적인 실제의 문제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기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덩어리는 나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절규는 피테식의 주관 철학이 자연의 외부성과 물질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처럼 읽혀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헤겔이
피에테와 달리 역사와 문화에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헤겔이 알프스의 자연 경관에는 무관심한 반면 지온의 로마 유적과 중세 성당에는 열광한 것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이것은 그의 정신현상학의 개별 주체의 자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 종교, 국가 등 객관적 정신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함을 예고합니다. 자유는 비자아가 아니라 정신이 스스로를 외화하고 드러내는 과정의 한 단계로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샵 결론. 휘테를 넘어서는 해결의 길. 해결의 알프스 여행기는 따라서 두 가지 측면에서 휘테 철학과 연관됩니다. 첫째, 그것은 피해태적 자아 철학의 자연관, 즉 자연을 비자아로서 자아에 종속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공유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둘째이자 더 중요한 것은 해결이 이 여행을 통해 피에테 철학의 주관주의적인 한계를 느끼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구현되는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알프스의 빙하는 해겔에게 피에테식 주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울이었으며 발레주의 고성은 정신이 자신을 객관화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안내자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해겔의 알프스 여행기는 단순한 철학적 적용의 사례를 넘어 한 사상가가 선배 유산을 비판적으로 흡수하며 자신의 독자적 체계를 구축해가는 생생한 지적 성장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것은 피테가 자아가 절대 정신으로 변모하는 여정의 첫 발자국이었던 셈입니다. 샵. 철학적 사유의 연장선에서 이 여행은 해결의 철학책에 특히 정신현상학 1807년과 엔시클로페디아의 자연철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의 책에서 자연은 이념이 스스로를 외화한 것입니다. 자연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만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영역입니다. 정신은 이 자연적 상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여 자유와 자기 인식을 이루어갑니다. 따라서 알프스 여행에서의 그의 경험, 자연의 단조로움에 대한 지루함과 역사적 유적에 대한 흥미는 그의 철학 체계가 단순한 사변의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세계와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알프스에서 변증법의 움직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의 자기 초월과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산보, 역사의 풍경. 1796년 가을, 20대 청년 해결의 알프스 여행은 단순한 여행기를 넘었습니다. 이는 한 철학자의 세계 인식이 어떻게 구체적인 경험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베른을 출발하여 인트라켄, 라우트브룬넨, 그린델발트를 거쳐 그림젤 고개를 넘어 발레주의 지온과 마르티니를 방문한 후 다시 베른으로 돌아온 그의 발자취는 지도 위에 선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따라가며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숭고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성의 고집이자 빙하의 무질서함 속에서도 질서를 찾으려는 철학자의 시선입니다. 그것은 낭만적 감상보다는 역사적 유적에서 인간 정신의 발자취를 찾는 이성의 산보입니다. 헬겔은 알폰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여행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소명, 즉 무의미해 보이는 자연과 역사의 우연성 속에서 보편적 이성과 의미를 읽어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알프스는 칸트의 별이 빛나는 하늘 같은 숭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극복해야 할 타자성의 상징이었으며 그의 거대한 철학 체계가 펼쳐지는 무대의 배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알프스 여행은 그의 철학 세계로 들어가는 독특한 프롤로그이자 이성의 철학자가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인 셈입니다. 감사합니다.